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녀는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언제나 의료 시스템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사고는 늘고 병원은 마비되며 도시는 혼란에 빠진다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기록적인 폭설로 불시착한 서울에서 그녀의 확신은 단 하룻밤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넘어 50cm의 눈 속에서도 시민들은 지시도 없이 거리로 나와 눈을 치우고 상인들은 자기 가게를 넘어 이웃의 길까지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응급실이 터질 텐데. 그녀의 예상과 달리 이 도시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응급의사는 병원 밖에서 의료의 미래를 목격했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서울의 세계관을 뒤집은 단 하루의 기록.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해나 밀러, 37살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죠. 제가 응급의가 된 건 어쩌면 숙명 같은 일이었어요. 18살 때 아버지가 눈보라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45분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어요. 재난이 닥치면 시스템은 무너지고 누군가는 기다리다 죽는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차량 사고가 3배로 늘었고 허리케인이 오면 정전으로 인공호흡기가 멈췄죠. 대형 산불 때는 화상 환자들이 복도까지 넘쳐났어요. 그때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위기에서 사람은 패닉에 빠지고 의료는 과부하에 걸린다. 결국 시스템만이 마지막 방어선이라고요. 저는 그 믿음으로 12년을 버텼습니다. 매뉴얼을 외우고 프로토콜을 점검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어요. 사람의 선이나 시민의식 같은 건 믿지 않았습니다. 재난 앞에서 그런 건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요. 저는 숫자와 통계, 그리고 검증된 시스템만을 신뢰했죠. 지난 12월 초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응급의학 컨퍼런스 초청을 받았어요. 주제는 극한 기후 환경에서의 응급의료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죠. 영하 30도의 한파,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 그 속에서 응급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12월 14일, 토론토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유지는 인천이었어요. 2시간 정도 대기 후 다시 도쿄로 향할 예정이었죠. 저는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캐나다 폭설 사례, 응급실 과밀도 그래프, 의료진 번아웃 통계. 제가 지난 12년간 목격한 재난의 기록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일본 열도에 강력한 한파가 내려와 도쿄 공항이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기 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활주로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안내했죠. 최소 24시간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내 호텔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의료 붕괴 사례를 관찰하게 되겠군.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은 이미 발목까지 쌓여 있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기온은 영하 12도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죠. 응급의로서의 습관이에요. 재난 상황을 기록하는 거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인천, 12월 14일 폭설. 예상 시나리오 응급실 과밀, 구급차 지연, 시민 패닉. 공항 진입로를 걸으며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렸어요. 토론토에서 이 정도 폭설이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골절 환자가 밀려들고 응급실은 6시간 대기가 기본이 되죠. 의료진은 지치고 환자들은 분노하고 시스템은 서서히 마비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모른다고 봤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으니 사고 건수도 많을 테고 좁은 도로에서 구급차 이동도 어려울 테니까요. 저는 노트를 펼쳐들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이건 연구 가치가 있는 사례였으니까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 눈은 계속 내렸어요. 제 코트에도 가방에도 노트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생각했죠. 오늘 밤 서울의 응급실은 지옥이 되겠군. 그건 확신이었어요. 12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는 확실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확신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 시작은 공항 밖, 택시를 기다리던 그 순간부터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택시 승강장을 찾아 걸었죠. 발을 옮길 때마다 눈 속으로 푹푹 빠졌어요. 이 정도면 도로는 이미 마비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어요. 폭설, 빙판길, 차량 정체. 그럼 교통사고는 평소의 3배, 골절 환자는 4배. 응급실 대기 시간은 최소 5시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밤, 이 도시의 응급실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건 예측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공항 진입로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대여섯 명쯤 됐을까요?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도 없었고 공항 직원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차림의 시민들이었어요. 중년 남자, 젊은 여자, 나이든 할머니까지 섞여 있었죠. 저는 멈춰 섰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이 추위 속에서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다니. 저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실례지만 지자체에서 지시한 건가요? 제가 영어로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자는 삽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안 치우면 내일 다들 못 움직이잖아요. 택시도 버스도. 그는 말을 마치고 다시 눈을 퍼냈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묵묵히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택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손이 저렸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응급 이송 전 단계에서 시민이 먼저 움직인다?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이 사회의 기본값인지. 택시에 올랐을 때 창밖으로 그들이 보였어요. 여전히 삽을 들고 여전히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병원 밖에서 이미 응급 대응이 시작되는 사회라니. 제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3장은 위기 서사의 시작이다. 해나가 명동 인근에서 노인이 넘어질 뻔한 장면을 목격하고 의료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긴장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사고 자체를 막아버린다. 1200자로 작성해야 하고 감정의 흐름과 긴장감을 살려야 한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어미를 자연스럽게 섞어야 하고 숫자는 모두 한글로 표현해야 한다. 위기가 고조되다가 예상 밖의 전환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장. 이건 곧 의료재난이다. 택시는 명동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거리는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곧 보게 될 풍경을요. 사고 현장, 구급차 사이렌, 패닉에 빠진 사람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왔을 때는 밤 11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 때문이기도 했죠. 거리가 너무 조용했어요. 이 정도 폭설이면 어딘가에서 사이렌이 울려야 정상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호텔 앞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인도는 미끄러웠어요. 제 부츠 밑창이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죠. 응급의의 본능이에요. 이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 최악의 경우 두부 외상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어요.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렸습니다. 70대쯤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발이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졌죠.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도 미끄러웠고
거리는 너무 멀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넘어진다. 대퇴골 골절. 구급차 호출. 응급실 이송.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어요. 이 시각, 이 날씨. 구급차는 최소 15분. 병원 도착까지 30분. 그 사이 노인은 추위에 노출되고 저체온증 위험. 응급실은 이미 다른 환자들로 가득 차 있을 테고. 저는 이가 맞부딪혔습니다. 이건 곧 의료재난이다. 그런데 노인이 넘어지기 직전 두 사람이 달려왔어요. 한 명은 20대 남자, 다른 한 명은 40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양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물었고 여자는 노인의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여기 위험해요. 잠깐 저쪽으로 가시죠. 여자가 노인을 부축해 인도 안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사이 인근 상인이 가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담요를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두르세요. 미끄러우니까 여기 잠깐 쉬시고요. 상인은 노인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곤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일회용 컵에 담긴 보리차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제 손에 든 노트가 떨렸어요. 아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이 젊은 남자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모래주머니였습니다. 그는 노인이 미끄러졌던 그 자리에 모래를 뿌리기 시작했죠. 한 줌, 두 줌. 길 전체의 얼음 위에 모래가 흩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자기 가게 앞뿐 아니라 옆 가게, 그 옆 가게 앞까지 모래를 뿌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은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고요. 제 입술이 말랐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죠. 응급실로 가기 전 사고 자체를 막아버리는 시민 대응. 이건 처치 이전의 예방이다. 12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배운 최고의 의료 원칙이 있어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것. 그런데 그게 지금 제 눈앞에서 병원도 아닌 거리에서 의료진도 아닌 시민들에 의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죠. 노인을 부축하던 시민들, 담요를 가져온 상인, 모래를 뿌리던 젊은 남자.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를 펼쳤어요. 적어야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일단 기록해야 했죠. 손이 떨렸지만 펜을 쥐었습니다. 이 도시는 사고가 나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 먼저 움직이는 구조다. 문장을 쓰고 나니 숨이 막혔어요. 12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응급의학의 기본은 뭔가요? 사고 발생, 신고 접수, 구급차 출동, 응급처치, 병원 이송.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는 첫 단계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 끝내버리는 거죠. 새벽 4시,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잠을 포기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앞에서 눈을 치우는 상인들이 있었죠. 한 식당 주인이 넓은 삽으로 인도를 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가게 앞만 치운 게 아니었습니다. 옆 가게, 그 옆 가게,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길 전체를 정리하고 있었죠. 숨이 거칠게 나왔고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삽질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사람 다치면 병원도 힘들잖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치우는 게 서로 편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아니,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도 힘들잖아요.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휘저었죠. 이 사람은 의료진이 아니에요. 의학을 배운 적도 없고 병원 시스템을 연구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환자가 늘면 의료진이 힘들다는 걸. 그래서 환자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걸.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적었습니다. 이건 의료 부담을 시민이 분산시키는 사회다.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0대쯤 보이는 여자 2명이 횡단보도 앞눈을 치우고 있었죠. 한 명이 말했어요. 여기 제일 위험해. 애들이 여기서 뛰어가다 넘어지면 큰일 나.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차도 미끄러우니까 여기만큼은 확실히 치워야 해. 제 목구멍이 메었어요. 그들은 의료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그건 응급실에서 가장 처리하기 어렵고 가장 마음 아픈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일어나기 전에 막고 있었죠.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밝아지면서 거리가 선명해졌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할머니는 가게 앞에 온수를 부어 얼음을 녹이고 대학생들은 버스 정류장 지붕에 눈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2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저는 늘 뒤처리만 했어요. 이미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이미 악화된 상태를 막고 이미 늦어버린 시간과 싸웠죠. 그게 응급의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응급실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병원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안 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이 도시가 제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호텔 근처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커피를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학교 앞 인도가 보였거든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그 아래는 분명 얼음이 얼어 있을 게 뻔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응급의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등교 시간은 아침 8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 길로 아이들이 뛰어올 겁니다. 가방을 맨 채로 친구들과 장난치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요. 그리고 넘어질 거예요.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아이들도 넘어지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소화골절, 타박상, 뇌진탕. 출근 시간대라 학부모들도 함께 있을 거예요. 아이를 부축하려다 노인도 넘어질 수 있죠. 노인 대퇴골 골절. 그럼 구급차는 2대, 아니 3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이 위험을 막고 있나? 경찰은 보이지 않았고 구청 직원도 없었어요. 학교 정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노트를 꺼내 적으려다 멈췄어요. 뭘 적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 시간대가 제일 위험하다. 아이, 노인, 출근 인파. 그때였어요.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학부모들이었어요. 대여섯 명쯤 됐을까요? 손에 삽을 들고 모래주머니를 메고 빗자루를 든 채로 학교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40대쯤 보였습니다. 그는 학교 정문 앞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삽을 깊숙이 박아 눈을 떠냈어요. 한 삽, 2삽. 숨이 거칠게 나왔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다른 학부모도 합류했어요. 한 여자는 인도 가장자리부터 눈을 밀어냈고 또 다른 남자는 횡단보도 쪽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움직였어요.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처럼,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 구역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학교에서 지시한 건가요? 제가 묻자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었죠. 아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톡방에 누가 나오자고 해서요.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단톡방. 제 입술이 벌어졌어요.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연락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제안했고 사람들이 호응했고 그렇게 모인 거죠. 교사들도 나왔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 미끄럼 방지 모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전체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집중적으로 뿌렸어요. 나이든 남자 선생님은 계단 난간을 확인했죠. 눈이 쌓여 손잡이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아니,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응급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넘어지는 순간, 노인이 함께 다치는 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이 오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학교 담벼락을 따라 걸으며 얼음을 깼어요. 작은 망치로 톡톡 두드렸죠. 깨진 얼음 조각이 튀었고 그 밑으로 안전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죠.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적었죠.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시민 선택. 응급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시민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 아침 8시,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깨끗하게 정리된 길을 뛰어왔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웃으며 학교로 들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어요. 12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봤는지 몰라요. 넘어져서 온 아이, 차에 치여온 아이, 울면서 부모를 찾는 아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죠. 조금만 일찍,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그런데 이 도시는 그 조금 일찍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지나 재래시장 쪽으로 걸었어요. 아침 9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죠. 삽질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시장 안을 들여다봤어요. 부녀회 조끼를 입은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예닐곱 7명쯤 됐을까요? 그들은 시장 골목바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눈을 치우고 모래를 뿌리고 얼음을 깨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치우는 곳이 가게 앞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경사진 언덕, 계단 입구. 젊은 사람은 조심하면 지나갈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위험한 그 구간들을요. 한 여자가 말했어요. 어르신들 여기서 넘어지시면 큰일 나. 여기부터 확실히 치우자. 제 발이 멈췄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노인 낙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젊은 사람은 골절로 끝나지만 노인은 합병증으로 이어지죠. 폐렴, 욕창, 심하면 사망까지. 응급의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케이스예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이 보였어요.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죠. 5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들은 혼자 사시는 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비닐봉지를 들고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학생은 낡은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봉사단입니다. 김치찌개 가져왔어요. 문이 열렸고 80대쯤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학생은 할머니께 도시락을 건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찌개였습니다. 오늘 춥죠?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고 학생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건넸죠. 그리곤 물었어요. 난방은 잘 되세요? 보일러 이상 없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어제 이웃집 아저씨가 보일러 봐줬어. 학생이 웃었어요. 그래도 추우시면 전화하세요. 번호 여기 붙여놨죠? 그는 현관문에 붙은 메모지를 가리켰습니다. 긴급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제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식이 아니었어요. 체온 확인, 난방 점검, 비상 연락망 구축. 응급의학에서 말하는 취약계층 모니터링 프로토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이 아니라 동네에서 의료진이 아니라 대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은 옆집 할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약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죠. 먹었지, 아침에. 학생이 물었어요. 밖에 안 나가시죠? 길 미끄러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나가. 며칠 버틸 반찬 있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숨을 참았어요. 약물 복용 확인, 외출 제한 권고, 식량 비축 확인. 이건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이 해야 할 환자 관리 체크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없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골목을 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지난 12년간 배운 응급의학의 원칙들이 하나씩 다시 쓰여지고 있었거든요. 응급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 도시는 환자가 생기기 전에 이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적었죠. 이건 응급 대응이 아니라 지속 관리다.
이 도시는 환자가 되기 전에 이미 보호받고 있다.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12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저는 늘 생각했어요.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은 그 조금 일찍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되기 전에, 다치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그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의료 시스템이 가장 원하는 상태가 뭔지. 환자가 줄어드는 사회.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폭설로 발이 묶인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응급의로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규모 인파, 한파, 제한된 공간. 이 조합이면 반드시 의료 문제가 터져요. 저체온증, 탈수, 지병 악화. 특히 노숙인들이 위험하죠. 역 광장에 도착했을 때 임시 쉼터가 보였어요. 큰 천막이 쳐져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멈춰 섰어요. 공무원, 시민, 식당 주인, 대학생. 그들이 구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원봉사자인지 누가 직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 남자는 담요를 나눠주고 한 여자는 따뜻한 국을 떠서 건네고 대학생은 노인의 짐을 옮기고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노숙인 한 분이 담요를 덮고 앉아 계셨습니다. 60대쯤 보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다가왔어요. 40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노숙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어르신, 손 좀 볼게요. 그녀가 노숙인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손을 만져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제 입술이 벌어졌어요. 저건 응급의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촉진을 통한 체온 확인.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런데 의료진이 아닌 일반 시민이 하고 있었어요. 많이 추우셨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노숙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는 옆에 있던 남자에게 말했죠. 핫팩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손이 너무 차가워요. 남자가 즉시 움직였고 핫팩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는 핫팩을 노숙인의 손에, 발에, 배에 붙여줬어요. 이거 품 안에 넣고 계세요. 따뜻해질 거예요. 노숙인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의료 훈련 받으신 건가요? 제가 묻자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추우면 손발부터 차가워지잖아요. 제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제 목구멍이 막혔어요. 의료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배운 것, 겨울을 나며 체득한 것. 그게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식당 주인이 큰 냄비를 들고 왔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는 일회용 그릇에 찌개를 담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고 구수한 냄새가 천막 안을 가득 채웠죠. 한 대학생이 노인에게 찌개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의 얼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건 제가 응급실에서 배운 저체온증 치료 프로토콜 그 자체였습니다. 체온 확인, 보온 조치, 따뜻한 음식 제공. 순서도 정확했고 방법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진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제 옆에 섰어요. 아까 노숙인의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여자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2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믿음이,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저는 지금껏 믿었어요. 의료 시스템이 사회를 지킨다고. 병원이, 의사가,
응급실이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이런 사회가 의료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환자가 되기 전에 보호하는 시스템이. 그게 진짜 의료였어요. 저는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도시에서 배운 걸 캐나다로 돌아가 전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폭설은 멈췄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이 보였죠. 어제까지 눈으로 뒤덮였던 그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상 운행했고 택시가 달렸고 아이들이 학교로 걸어갔죠. 어제의 폭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도쿄행 비행기가 오늘 오후에 뜬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이렌 소리도 없었고 구급차도 보이지 않았죠.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어제 사고 많았나요?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다들 조심하셨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았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잠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제 얼굴을 봤어요. 37년을 살아온 응급의의 얼굴.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표정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달랐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수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내용을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시민이 만든 최고의 응급 의료 환경.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지난 이틀간 본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공항에서 눈을 치우던 사람들, 노인을 부축하던 시민들, 학교 앞을 정리하던 학부모들, 노숙인의 손을 잡던 여자.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장비나 병상수로 강한 것이 아니다. 서로를 먼저 살피는 마음이 가장 앞선 의료기술이다. 문장을 쓰고 나니 숨이 막혔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쳤고 하늘은 맑았어요. 제 뺨을 눈물이 타고 흘렀습니다. 12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를 만났어요. 살린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었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그게 응급의의 한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조금 일찍을 살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되기 전에 돌보고 다치기 전에 막고 위험해지기 전에 함께 움직였어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응급의가 아니라 학생으로, 관찰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 이곳에서 본 것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 나라에도 전하고 싶습니다. 의료의 미래는 병원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여러분은 언제 이웃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넘어지기 전에 길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해온 그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따뜻한 순간을요.